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민근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시전환기계 어반 트랜지스터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쓰레기 매립지를 다루는 프로젝트고요.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법을 도시적인 해법, 정치적인 해법, 사회적 합의적인 해법이 아니라 건축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추상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인면 그리고 건축물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야망을 품고 또 상상을 위주로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다채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마포구에 위치한 란지 매립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란지 매립지가 왜 전환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으셨는데요. 란지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지이기 때문에 최소 10,000년 이상이 지나야지 그 부지를 다시 갈아엎고 그 위에 도시를 짓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그 매립지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건자재로 다시금 만든다면은 더 빨리 이 부지를 비워낼 수 있고 이 부지에 다른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빠르게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왜 쓰레기냐, 왜 쓰레기를 다시금 뒤엎어야 되냐, 지금 하늘공원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갈아엎어야 되냐라는 의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빠르게 재활용을 시켜서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다시 서울에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 상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실제로 구동되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구조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지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것은 이제 모형을 통해서 많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모듈로 구성된 방식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제2, 제3 쓰레기 매립지라고 정해져 있는 인천항 매립지 부두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건축물이 실제로 얹혀지게 되는데요. 이 얹혀지게 되는 건축물은 공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화물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도 하고, 그 화물들이 실제로 한강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출 또는 대한민국 각지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요. 이 건물이 추후에 전환된 도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안에 있던 공장은 다시금 비워져서 다른 시설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시 재생을 불러일으킨다는 복고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만족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란지 매립지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비칠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단순히 폭력적인 모델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추후에 상징적인 존재로, 랜드마크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5학년 재학 중인 이호정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Life After Olympic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이 지어진 지 벌써 이제 34년 정도 흘렀는데, 사실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극적인 모습들은 없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시간, 일상적인 모습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전에 선수들이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수다를 떨었다면 이제 이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됐고요.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향하던 그 길이 고스란히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선수촌 입촌식을 지행하던 저 광장에서 지금은 재건축 설명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랑하고 또 오랫동안 이곳에 정주했던 정주민으로서 이 아파트를 다른 방식으로 재건축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 단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구성 원리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한가운데에서 두 개의 천이 만나고 이것이 한강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이 세 덩어리로 분절되는데 여기서부터 방사형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나오게 되고, 또 남서쪽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연장하지 않고 주변의 도시 조직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격자형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주동, 여러 개의 높이가 다른 주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블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차 그리고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공원이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주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6층부터 24층, 또 복층, 단층 이렇게 다양한 주거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존에 있던 다른 재건축 프로젝트들처럼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또 아예 새로운 것을 세우기보다 기존에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던 건축적인 특징, 또 유산적인 가치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주거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동의 외피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가장 간결한 구조체만 남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구조체의 수직, 수평으로 증축을 통해서 설비나 전기와 같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축된 공간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간들이 들어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 타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코어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세대가 하나의 층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수평으로 증축이 되면서 총 4개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평면의 구성을 바꾸었고, 또 이제 코어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현관을 2개 더 달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단면 그리고 현관에서 이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연이어서 거실 그리고 주방 등이 나열되어 있고, 그 너머에는 저렇게 작은 발코니가 코너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 역시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촌에서 가장 특색 있는 타입 중에 하나인 복층형 타입인데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인 보강을 위해서 코어를 삭제해서 반대편으로 넘기고 양쪽으로 1.5m에서 3m 정도씩 좀 변주를 주어서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층의 형태가 그대로 확장이 되어서 여름에는 화분 하나 놓을 수 있는 이런 정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외풍을 막아주는 이중 에피로서 기능하기도 하는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실내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m의 층고를 가진 높은 거실이 확보가 되고, 또 문을 닫아서 내밀한 거실로 사용할 수도, 또 문을 열어서 1층과 2층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겨울 정원에서 그 반대편인 복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좁은 편복도였다면 이런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작은 바이튼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주방과 연계해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마지막 타입 C 같은 경우에는 24층에 해당하는 높은 고층 타워인데요. 이 역시 양쪽으로 수평으로 증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삼각형 형태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계단실이 위치해 있었는데 증축을 통해서 이것이 조금 납작하게 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신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화분 하나 놓을 수 있는 작은 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미지들처럼 무언가를 완전히 지우기보다 기존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주를 이루면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민들은 단순히 주동을 넘어서서 단지 전체에 관한 측면에서도 고민이 지속되었었는데요. 이곳이 시간을 간직한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쓰임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에 저렇게 화분들이 모여있는 곳은 계속해서 화분들의 공동체로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1층에 이렇게 양쪽으로 뚫린 현관은 계속해서 입주민들의 지름길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측벽 사이에 난 이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으로 남으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된 아파트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차 문제로 인해서 지상 공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틈이 난 조그만 공간이라면 모두 다 자동차들이 메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상 공간을 다시 입주민들에게 되돌리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지상 주차장으로 인해서 옹벽이 형성되어 있었고 양쪽이 단절된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이 공간을 작은 양쪽에서 진입 가능한 작은 광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존에 산책하던 이 길을 따라서 양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잠시 돌리면 이렇게 낮게 형성된 작은 건물들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강당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봤고 저렇게 틈새에 지는 조각 그늘에 앉아서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블럭과 블럭 사이에 위치한 가로공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가로공원은 현재에도 어떻게 보면 손댈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울창한 숲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공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터 건너편에는 상대편 블럭이 보이고 현재는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주는 상황입니다. 주동을 수직 그리고 수평으로 증축하는 과정 그리고 코어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가로공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없을까 상상해봤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한 개의 코어가 가로막고 있어서 단순히 통행로로만 활용되고 있었던 이 공간에서 절반가량을 더 넓게 터주어서 양쪽이 소통 가능한 보행로로 넓게 확장시켰고 또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의 동을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거실로 구상해보았습니다. 같은 구도에서 바라본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넓은 통행로가 자리하게 되고 그 옆으로 나무 사이로 공동의 거실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2층에 좀 더 사적인 거실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에 문을 열고 나서면 앞서 보셨던 가로공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 적용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단지의 가장 중심이자 가장 끝단에 위치한 상업가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주를 주어보고자 했습니다. 저렇게 광장 부분은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원안에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고 또 한 평짜리 점포 수백 개로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저 상가 시설들을 일부 탈락시켜서 지금 보시는 이 아스팔트와 자동차로 가득한 거리에 분산해서 삽입시키고 이 거리의 풍경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앞선 상가에서 탈락시켰던 다양한 오피스들 또 상가들을 지금 보시는 이 정면의 저층 부분에 분산시켜서 삽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증축된 열주들을 따라서 작은 휴게 공간이 형성되고 그 앞으로는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의 계단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들렀다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잠시 커피를 한잔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학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내천에서 바라본 이 단지의 모습입니다. 증축된 발코니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재건축이 되는지 그 구조적인 원리가 측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군 이래에 사실 가장 최대의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했던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표류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길고 지난한 과정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중첩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올림픽 이후의 삶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중인 이현정입니다. 이 작품은 우선 살과 돌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살로 인해서 돌을 서로 다르게 인식합니다. 인간은 서로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감각의 불완전성 등의 육체의 한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서로 다른 현실 사이 틈을 비집고 선동가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현실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돌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육체의 연장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 SNS는 현대인들의 눈과 같이 작용하여서 사람들의 더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NS는 램쿠라스의 정크스페이스와 비슷한 특성들을 보이는데요. 정크스페이스는 계속해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면 SNS는 스크롤 한 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독시켜 나갑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봇을 사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3월 9일 대선 새벽에 36개의 서로 다른 뉴스 채널 알고리즘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실험을 할 때 하나의 뉴스 채널을 검색하고 거기에서 나온 영상들을 시청한 후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서 홈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을 크롤링하는 리서치를 반복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홈화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뉴스 채널에 따라서 윤석열 편향적인 영상들, 이재명 편향적인 영상들이 갈리게 되었고 특히 한 채널에서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편향적인 영상들이 몰리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영상을 크롤링해서 나중에 네트워크를 분석해 본 결과 네트워크의 중심부에는 일상적인 영상들, 음악이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들이 있었다면 외곽지에 이재명 후보 편향적인 영상이나 윤석열 후보 편향적인 영상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다발로 묶여서 외곽 쪽에 웹이톨과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존의 선동과는 다르게 SNS의 선동은 일상적인 내용들 사이에서 교모에 숨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SNS로 인해서 모두가 원한다면 선동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만 더욱더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만의 현실에 고립되어가는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고 저는 다시 마치 사람들의 서로 다른 홈화면을 모두에게 공개한다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현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에서는 그럼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었을까라는 관념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정보의 전달을 양방향적인 소통과 단일 방향의 소통으로 나누고 다시 단일 방향의 소통을 간접적인 전달과 직접적인 전달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두드러지게 정보의 전달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왕의 행차나 사직 행렬들이 주로 위치하고 이제 육조거리 등 중심적인 관청들과 경복궁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어떤 간접적으로 왕의 상징성을 전달하는 공간이었다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물산공진회 등과 같이 일제의 새로운 이념들을 상징하듯이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듯이 더욱더 상징적으로 광화문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대 정권들의 상징성을 과시하듯이 아치를 만드는 형식으로 정보를 간접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기관과 같은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기관들은 도시 곳곳에 퍼져 있고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곳인 시장이나 상업적인 공간 또한 도시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그런 반면에 유독 정보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위는 광화문에 더욱더 집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광화문 내에서 시각적 연결을 분석하고 의사결정권자의 공간의 축을 분석했었는데 우선 시각적 연결에 있어서는 광화문은 양측의 교차로가 두드러진 시각의 중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축으로 형성되는 중심성을 띠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고요. 또한 의사결정권자의 축이라는 이유는 이제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그리고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선동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가게 된다고 이유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광화문에 몰리는 선동가들은 이미 자신의 현실에 굉장히 고립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현실을 광화문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앞서 말한 SNS의 선동이나 광화문에서의 선동이나 타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난한 고지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싸움도 설득도 일어나지 않는 SNS나 광화문에서의 선동과는 다르게 진정한 싸움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많은 선동가들이 거주하면서 더욱 일상적으로 타인의 현실을 목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일상적인 목격을 한 후에야 타인의 현실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되기가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의 선동가의 레시던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선동가 레지던스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모순적인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싸움의 공간 유형을 유기적으로 조합한 지하 공간과 선동가들을 서로 마주보고 살게끔 강제하는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싸움의 공간이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유형 분석을 해봤던 것인데요. 의회, 경기장, 그리고 법정에 서로 다른 공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후에 조합하여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무솔리니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발코니에 나와서 대중들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따서 발코니 또한 정치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발코니의 유형 또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발코니와 싸움의 공간 유형을 결합을 할 때 6가지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장면이 생기는 공간들이 있고 또는 장면이 없는 공간들이 있고 의회에서 사람들이 직접 마주보고 싸우는 공간을 응용한 것도 있으며 작은 광장에서 사방으로 선동가들이 내밀고 사는 그런 유형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솔리니의 발코니에서는 무솔리니라는 하나의 선동가가 다수의 대중에게 장악하듯이 연설하는 모습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다수의 무솔리니가 발코니 앞에 나와서 수많은 관중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선동가들은 자신의 생활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데요. 특히 이 유형은 발코니 앞으로 침대가 나와 있거나 식탁이 나와 있고 주거 중앙에 중정이 뚫려 있는 등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선동가가 단식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싶을 경우 24시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유형입니다. 평면들인데요. 평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제 가장 왼쪽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싸움의 공간들이 서로 다르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그리드가 위쪽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리드에서 서로 다른 주거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게끔 강제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밑에서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어우러져서 더욱더 적극적인 싸움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미지가 나오는 유형은 이제 반원형의 의회 유형과 정치적 발코니가 결합된 유형으로 반원형의 의회 유형에서는 장면이 존재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피선동가로서 선동가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동가가 되어서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이 이미지에서 자유의 여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차용해서 만든 이미지로 일상적인 선동가들의 만찬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유형 또한 반원형의 의회 유형과 정치적 발코니를 결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장면이 조금 축소되고 각각의 주거 유닛들 사이에 식사 공간 바로 앞에 발코니를 두어서 식사를 할 때 서로를 마주보면서 식사해야만 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한국인에게 식사란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선동가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려하면서 만든 유형입니다. 이제 단면 투시도로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선동가들이 앞으로 나와서 살아야 하는 유형을 담고 있는데 네모난 광장 위쪽으로 선동가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앞에 나와서 살고 있으며 그 선동가들의 주거 위로 다시 시민들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발코니들을 두어서 선동가들과 함께 시민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서로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불편하다고 서로를 아예 안 보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더 불편할수록 더 얘기를 터놓고 말해야만 조금 더 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적의 가장 큰 관찰자가 되어주면서 현실들을
다 모두 노출시킨 다음에 자신의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때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진정한 싸움터로서 이 레지던스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